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서울시가 새롭게 바뀔 광화문 광장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남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절대 안 된다라고.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점심 먹고 5시간 반 동안 단식하고 저녁 먹는 게 단식인지 참 궁금합니다. 굳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강행 임명하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다정의 여러분,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1월 2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나저나 오늘 카타르전 이기겠죠, 우리가? 이길 겁. 이기죠? 예. 좋습니다. 양 반장, 아까 저희가 이제 광화문 연가도 들어보고 이제 광화문 광장 새 설계안을 놓고서 뭐 약간의 이제 설전이 벌어지는 장면을 봤는데 서울시하고 행안부가 좀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정부 서울청사 구조 변경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하. 일단 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 음. 이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니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게 어디냐. 글쎄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아까 들으신 대로. 네. 자, 이제 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대선 유력 주자, 여권의 대선 유력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 아니냐, 뭐 이런 아하.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고반장이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인데요. 아까도 이제 영상에 단식 얘기가 나왔는데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이 이제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지금 국회가 다시 파행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네. 릴레이 단식 농성까지 지금 들어갔는데요. 네. 이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선거제 개편 등 국회 현안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월 국회도 좀 불투명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배를 시작하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초계기 갈등을 다뤘지만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증거를 내놔라. 이런 우리 군의 요청에 대해서 일본 방위상은 반박 증거를 제시할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지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뭐 이 부분을 다뤘지만요. 지금 이제 한일 간의 역사 군사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쉽게 풀릴 조짐이 없습니다. 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고요. 자,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통로로 이동해서 취재진이 대기하고는 있었지만 취재진의 카메라는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1호였죠.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그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는 검찰 조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게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내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71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좀 착잡한 심경일 걸로 일단 짐작이 되네요. 자,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법원은 특별히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강 변호사가 이달 초 열린 보석 신문에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지만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실시된 인공 강우 실험과 북미 협상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과 국회 파행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구속 수감 이후 첫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과 환경부가 오늘 서해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 강우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과학적으로는 실효성이 좀 낮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실험에 나선 거는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뭐라도 시도해봐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미세먼지 인공 강우 실험, 또 외교안보 소식,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새는 사만사 온이란 말 대신 사만사 미라는 말을 씁니다. 이 겨울에 3일은 춥고 덜 추운 4일에는 미세먼지가 온다는 뜻이죠. 내일 하늘색이 어떤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챙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세먼지, 우리 정부 노력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얄미울 정도로 발뺌하는 중국의 도움이 불가피한데요. 자, 한중 환경당국이 이틀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책임 소지를 둘러싼 두 나라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 좋게 말해서 대단하고 나쁘게 말해서 좀 뻔뻔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자고 모여서는 서울 공기 좋은데 이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니냐라고 광역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When you see 28 in China, the air quality will be excellent. So we have the different standards. And also one big difference. But this morning when I get out of the hotel, I smell the whole air is so fresh, it feels good. You're making progress. 자, 회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먼저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고 중국으로부터 실시간 예보 데이터를 받기로 했고요. 또 오염물질이 한중일 삼국대기를 어떻게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올해 11월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경우에 합의문 없이 약속만 받은 터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만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중국 측에서 자기들 책임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요.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음을 서로 공유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기술 교류를 통해서 더 서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 우리 정부 일단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간다는 명제에 착안해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섰습니다. 전북 군산 서쪽 해상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자, 인위적으로 비를 만든다,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반장의 스쿨 시리즈 2탄, 신반장의 사이언스 스쿨, 지구과학 만점에 도전하는 강의고요. 오늘은 인공강우 편입니다. 자,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가 내리는 원리가 뭘까요? 이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인 구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가 되어서 떨어지려면 이 중력이 부력보다 커야 하죠. 자, 그러면 입자들이 뭉쳐야 하는데 그냥 습도가 높아서는 힘들고 먼지, 연기, 배기가스 등 이 외부 요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자들이 뭉친 걸 응결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공강우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응결핵 역할을 하는 구름 씨를 뿌려서 구름이 비를 쉽게 내리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 요오드와 은을 뿌려서 이 구름 속 물방울 크기를 키우고요. 이 구름 씨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 내륙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로 변하면서 한반도의 미세먼지에 씻어낼 수 있다라는 게 기상청과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강우량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지난해 11월 7일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이날 서울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대로였습니다. 왜냐? 강우량이 2m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음 날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분의 1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 일정량 이상 와야 효과가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인공적으로 이 강우량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로 강수가 발생하더라도 한 0.1에서 1mm 정도만 더 많아지는 걸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강수로는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걸 알면서도 실험을 강행한 이유, 워낙 심각한 문제인 만큼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자, 우선 오늘 이 실험 이후 서해안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한 중간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뿌린 요오드와 은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였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얼만큼 줄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한 달 뒤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입니다. 네, 사이언스 스쿨 또 신반장이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네요. 신반장은 새로운 코너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고반장, 고반장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TMI도 좋아합니다. 아주. 예. 네, 글로벌 TMI 멋지잖아요, 아주 제목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이제 비로 씻어내려면요, 강우량이 일정량 이상이 돼야 하고 또 그러려면 구름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또 상충이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구름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좀 미미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지만 일단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기술을 계속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추후에 결과가 발표된다니까 나중에 다시 속보로 다뤄보고요. 일단 청와대 NSC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외교안보 이슈가 많은데 뭐 일본과의 초계기 논란이라든지 또 북미 정상회담 준비, 한미 방위비 협상 논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때요? NSC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 국장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슈가 NSC 회의 주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던 일본 초계기 논란. 자, NSC 상임위는 일본 초계기의 반복된 위협 비행 도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이 한미 간 이견이 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에서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월 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G20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12억 달러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설명을 한 게 있다면서요?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 오전 티타임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떤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특정한 액수를 거론한 적은 없다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이라는 거고요. 자, 북미 협상 관련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오늘은 그 미국 내 언론들을 향해서 북미 협상과 관련된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또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 뭐 이런 미국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다시 드러냈습니다. 자,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이 가짜 뉴스 매체는 김정은과의 1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게 별로 없다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거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지난 40년 이후 단 15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북미가 이렇게 관계를 구축했다. 인질과 유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핵실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더라고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요. 북한 비핵화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 보도 및 그리고 미 조야의 이 회의론을 정면 방박하면서 2차 정상회담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방미단의 이 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With respect to the negotiations,
President Trump and I have both. From the very beginning, from the first time I went to North Korea as the CIA director, I understand that this is going to be a process that is going to take some time. Chairman Kim continues to assu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is intent on denuclearization, and I hope that at the end of February, when the two leaders get together, we can make a substantial step along the way.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본 초계기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정부가 적어도 위협 비행 사실을 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방부가 어제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그 일본 초계기 사진 또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접근 고도 60m라고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일본 초계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 60m, 거리 540m 떨어져서 대조영함을 지나가는 장면이 대조영함의 레이더뿐만 아니라 영상 장비 또 캠코더 등이 포착한 사진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일본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황당할 지경입니다. 증거가 안 된다. 일본이야말로 제대로 된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인을 한 거죠. 또 이 자위대의 수장인 가와노 가스토시 이 통합 막료장은 초계기의 비행 기록에 근거하며 안전한 고도와 거리를 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세한 운항 내역과 또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 증거를 내놓지도 않고 계속 주장만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초계기 위협 비행 사진을 본 항해사들이요. 이건 해적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런 논평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그 사진 소개했을 때 양반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초계기가 고도 60m에서 날면 소리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예. 엄청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양반장이 알고 얘기한 건 맞아요? 알고 얘기한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양반장을 이렇게. 네. 네. 아무튼 이 현직 항해사 이모 씨, 미군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전투기가 저것보다 더 멀리 지나다녀도 이 소음과 진동이 굉장해서 배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적이나 하는 행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도 60m는 브릿지, 그러니까 조타시를 기준으로 하면 바로 머리 위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누가 봐도 도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석을 실제로 많이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잘못하면은 일본 페이스에 말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억지를 부리는 일본 페이스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좀 정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정도를 좀 짚어보면은 민주당 원외위원장들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들이죠. 오찬을 함께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서 쉼 없이 달린 지 20개월이 지났다면서 아무 사심 없이 오직 촛불 민심만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 이제는 옛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늘 민주당이 원외이던 지역, 부산이었겠죠.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주의 정치 끝내고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자는 게 정치에 뛰어든 목표 중 하나였다.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후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하고 만났죠? 세반장. 네, 비공개로 지금 면담을 가졌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면담에서는 민주노총이 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합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면서 이 경사노위에 불참한 채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잖아요. 민주노총은 오늘 28일 대의원회의에서 이 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면담을 갖게 된 배경이 이 대통령이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만날 것이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니까 노동계와의 공식적이고 규모가 있는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공감대를 넓힌다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반장이 할 얘기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이 회담 면담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나눴는지 나왔어요? 내용이 들어왔는데 세반장은 없다고 지금 그랬는데. 방금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와대 확실하죠? 네, 세반장이 방금 얘기하는 들어왔습니다. 도중에 들어온 거 확실하죠? 네, 세반장한테 뭐라 고르려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딱 양보한 겁니다. 네, 일단 문 알았어요. 대통령의 어쨌든 신반장이 얘기해봐요. 네, 전해드리면 그러면. 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장인 경사노위가 출범한 만큼 적어도 이 틀 안에 들어와서 주장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노총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외에서의 또 요구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고 또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 경사노위의 참여 문제는 오늘 대통령 면담의 주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또 최저임금 결정 등에 대한 기존의 민주노총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뭘로 할까? 인공강으로 갈게요. 네, 오늘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의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한국당의 최대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을 오늘 잇따라 찾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움직였는데요. 대구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구 동화사를 각각 방문했죠.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자유한국당 울산시당과 경남도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과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경쟁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죠. 자, 그중에서도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도 않은 이 세 사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 순으로 홍, 황, 오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오늘 영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동시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한국당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표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홍 전 대표 이 대구의 대표시장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자, 서문시장은 홍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과연 홍준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되는가? 그것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니다. 자, 오늘 민생 투어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바로 이곳 서문시장에서 한 건 전당대회 출마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 대구 동화사 또 이 서문시장 등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영남 그중에서도 PK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당 울산시당 그리고 경남 창원의 경남도당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한 신문과 한 인터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 전 총리, 한국당은 내 첫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더 자세히 읽어봤더니 황 전 총리, 한국당과 첫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 열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간에 떠도는 바로 그 소문, 황 전 총리 머리 가발 아니냐? 기자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머리에 숱이 많지 않냐? 그동안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오해도 있었는데 아내가 바꿔준 뒤론 괜찮아졌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달라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예전 총리 시절 때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뭔가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 황 전 총리 목소리도 약간 달라져서 화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전 목소리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 국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목소리 톤이나 발음 이런 게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지 메이킹 수업이라도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목소리 달라진 걸로 따지면 이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치를 바꾸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것임을 확신합니다. 개혁의 적임자 누굽니까? 통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불과 이 3년 사이에 목소리가 완전 다른 사람처럼 들리죠. 자, 아무튼 다시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정말 많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자, 일단 현재 출마 선언을 한 주자들 안상수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고요. 거론 인사들 보면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주호영, 심재철, 정우택, 조경태, 김성태, 정진석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11명이네요. 자, 김무성 의원 등도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나도 당권 주자인데 왜 나만 뺐냐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자, 한국당이 어제부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 무시와 협치 포기라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 한국당 회의도 정부 여당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이 8번째입니다. 청문회를 생략하고 선관위원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아예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화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한국당의 이런 보이콧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걸 한다고 생각해요. 의장으로서. 나는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요. 지금 별로 얻을 게 없는 전략이에요. 뭘 하자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나도 객관성이 결여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 너도 나도 영남행, 전당대회 경쟁 본격화. 자,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 북녘땅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다정의 여러분.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친서는 잘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께서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번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진실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도 잘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님께 영상 편지를 쓴다고 하니 저희 남편께서 적극적으로 신청곡을 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약조를 불러제끼면 되겠구나. 아니 불러제낀다고 하면 되겠구나. 어쨌든 약조로 부르라오. 북미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저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전영미였습니다. 어떻게 비슷했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떨렸습니다. 예. 저도 진심으로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 성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나온 제 앨범 중에 약조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전 세계인들 앞에서 세계의 평화를 약조해 주세요. 네, 개그우먼 전영미 씨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설주 여사 성대모사로 담아주셨는데요. 시옷 발음이 좀 많이 비슷하네요. 자, TMI지만 이 전영미 씨 영상 메시지는요. 드라마 스카이캐슬 초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분 영재 엄마 김정란 씨가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자, 신청곡 살짝 본인 앨범 홍보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약조 들으시면서 금요 고다방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대 그렇게 돌아올 날만 몇십 년 기다리다니 네 향한 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도 님의 소식 빌어본다 애달픈 사랑. 저게 전영미 씨 본인 노래예요? 그렇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 목소리? 예, 노래 흔히 잘하네요. 그러게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당 국회 일정 보이콧 소식부터 다뤄볼게요. 지금 이제 일정을 뭐 전면 거부한 데 이어서 릴레이 단식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식이긴 단식인데 이 간헐적 단식일까요? 이게 아무튼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단식 농성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 2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5시간 반 동안 반씩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데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서 4-5명씩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4-5명씩? 예. 네. 그러니까 5시간 반 동안 돌아가면서 단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건데요. 당장 저희만 해도 한 점심 12시쯤에 도시락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송 끝나고 한 빨라야 7시, 한 7시간 정도 공복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이크에는 소리가 안 잡히는데 네. 저하고 유독 신반장이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요? 이때쯤에. 그래요? 들려요? 예. 아니 저희는 들리죠. 그래요? 서로 들려요? 크게 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 고반장? 그러니까 이거를 매너 없이. 국장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네, 알았습니다. 안 어쨌든 먹는 거지. 존중합시다 그래도. 그런가요? 네네. 자, 그렇고요. 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혜주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요, 최 반장? 네,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혜주 위원 그리고 조 의원의 사위 그리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그리고 민주당 사무국 직원
1명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조혜주위원회 이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경력을 확인하려는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게 주요한 이유인데요.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국회 행안위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이 중앙선관위 대다수 직원들은 조 당시 특보가 엄청나게 선거에 많이 개입을 하고 이 선거 운동을 많이 했다고 제보를 하고 있다면서 이 선관위의 정권 코드화는 어떤 정권을 떠나서 있을 수도 없는 헌법 파괴고 이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반장, 근데 지금 청와대하고 민주당은요, 조 의원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 의원의 이름이 대통령 선거 백서에 실리는 건 실무자의 착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 한국당이 조혜주 의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법정 시한인 1월 19일을 넘겼고 법정 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민주당이 청문회 성사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이 청와대 인사수석을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등 이 한국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청문회를 결국 무산시켰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이 협의를 통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증인을 철회하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력 당권 주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나도 안 나갈 테니까 그분들도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 저희가 한번 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제는 저희는 좀 비관적이었어요. 그렇죠.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그 거론된 사람들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렇게 애둘러 거론하면서 이 전당대회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특히 이 황 전 총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죠. 자, 오 전 시장이나 뭐 황 전 총리 등 다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당권 주자 행보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오늘 한국당 울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다른 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 새로운 한국당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저의 힘을 다하고 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합이 이루어져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한국당은 투쟁력과 역량이 있는 만큼 방향을 잘 잡아갈 것이고 저도 이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실상 뭐 당권 도전을 의미하는 그런 글쎄요. 발언이죠. 그러네요. 네. 최 반장 뭐 할 얘기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 황교안 전 총리는요, 오늘 그리고 나서 이 경남 창원 한국당 경남 도당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 정부 비판이 많았는데요. 황 전 총리는 이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면서 우리가 땀 흘려 세운 나라가 갑자기 흔들린 것은 잘못된 정부의 왜곡된 정책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곧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출마 선언을 한 지금 사람도 있고 그 출마 선언이 곧 이어질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한국당 당권 경쟁 가열, 잇따라 영남행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서울시가 발표한 설계안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자 박원순 시장도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맞받아친 거죠. 흡사 장관과 야당 시장의 공방 같지만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대선 주자 간 신경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21일이었죠. 광화문 광장 이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딥 서피스, 깊은 표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였죠. 자, 발표 당일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을 어디로 옮기네 마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 그거 반댈세 하고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정부 서울청사 이 구조 변경 때문이죠. 한번 보시죠, 지도를. 자, 이렇게 정부 청사 앞에는 주차장이 저렇게 쫙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은요, 이거 다 밀어버리고 여기 공원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사 뒤편에 있는 어린이집, 경비대 등등 건물 4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밀어버리고 저 도로, 현재 2차선인데 이걸 6차선으로 확장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서울시가 밝힌 겁니다. 자, 김부겸 장관 얘기는 아니 세상에 이래버리면 이거 서울청사 이거 사용이 불가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앞서 수차례 서울시에 안 된다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어디냐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번 설계안은 한마디로 정부 서울청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안을 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아니 왜 이제 와서 김부겸 장관이 이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약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들어보시죠. 잘해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양 기관이 만나서 이렇게 발표까지 했죠. 근데 장관님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일각에서는요, 이 두 사람 벌써부터 좀 신경전, 삿바싸움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 김부겸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돼서 당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터라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일단 박 시장은 그런 지적 가당찮다라는 반응입니다. 혹시 차기 대선 힘겨루기 벌써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 벌리는 얘기 하지 마세요. 김부겸 장관이 견제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잘할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좀 빼달라. 세상에 넣어달라는 사람은 있어도 빼달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내 이름 넣어서 여론조사 말라고 공문 하나 보내려고 한다. 예전에 밝혔었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좀 안내 좀 해달라고 뭐 보내려고 그래요. 이 사람 좀 여론조사할 때 넣지 말라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안내문을. 자, 그래서 오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됐거든이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건의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언론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자율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계속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줄여서 이제 여심이라고 보통 이제 기자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심이가 오늘 회의에서 그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등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은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초부터 여심이가 이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의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라, 넣지 말라 이렇게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여심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조치들에 대한 강제의 권한은 있지만 누구를 무엇을 조사하는데 간섭할 권한은 없는데요. 다만 권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제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지금 폄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공문을 보냈던 건 여심이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권고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을 거라고 봤던 건데 들으신 것처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유 이사장은 원치 않더라도 계속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에 다시 뛰어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말로 일관되게 여러 차례 지금 밝혀왔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워낙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여론 지지율이 높으니까 정치에 다시 뛰어들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대선 주자 후보 반열에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 유튜브죠.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다루는 주제가 사실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구독자 수가 66만 명에 이르던데. 그렇게나 올랐어요? 글쎄요. 네, 이 정치권에서는 대권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욕심을 숨기고 자중하는 편이 오히려 득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죠. 이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욕심을 노골화하면 집중 견제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낙연 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만 하기도 벅차다, 대선 출마 지금은 엄두가 안 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손사래를 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광화문 재구조화를 둘러싼 설전, 이게 오늘 최대 화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 하필이면 두 사람이 다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오늘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 앞서 보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좀 전해졌는데도 김부겸 장관 역시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서울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김부겸과 박원순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렸다면서도 미래 국가지정유산이 될 정부청사 건물을 어영부영하다간 허물판인데 집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담을 허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또 이 박 시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 실무 협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오늘 또 왜 이제 화제가 됐냐면은 사실 이제 집권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같은 당 소속 장관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시장이 맞받아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던 거죠. 물론 이제 세간의 이런 분석처럼 이게 뭐 차기 유력 주자 간의 신경전이냐 뭐 이걸 놓고는 뭐 갑론을박이 그렇죠. 많았는데요. 네.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이 광화문에 너무 조급증을 내다 보니 자꾸 이런 사달이 생기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실제 근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2022년 대선 직전인 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놓고서 약간의 좀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게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그 주장은 정두원 전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게요. 여심이 대선 여론조사서 빼달라 유시민 요청 거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오늘 첫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는 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앞서 구속 전 조사 때 마찬가지로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 관련 속보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후 첫 소환은 비공개였습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요. 공개 소환으로 인한 언론 노출 부담을 줄여서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수위를 입은 모습이 노출된 임종원 전 차장의 조사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과거 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춰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영장 심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검찰 출신 판사에게 이 심사를 맡긴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판사 출신이 담당했을 때는 기각돼 있던 영장을 이 검사 출신 영장 담당 판사는 전부 발부를 했었습니다.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검사 출신 판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사건에 투입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오문을. 자, 그동안 여상규 의원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사법부를 아낀다며 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었는데 이 검사 출신 판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참네 정말 나도 위원장이 이전에 위원이에요.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말씀하셨죠. 틀리고 왜 개인이에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 한 거야.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거요. 자, 이렇게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명재건 부장판사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자가 한 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진술 태도를 바꿀지 주목이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인데 최근 법원의 판단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법원은 하급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린 건 직무집행의 보조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에게 민간인 사찰 등을 지시한 건 직권남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었죠. 자, 그러나 안태근 전 검사장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안전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자가 이 서지영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킨 건 의무에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안전검사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또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 고유한 권한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 권한을 남용을 해서 실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인데 과연 법원이 그 범위를 얼마나 넓게 해석할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이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재판 민원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 그리고 전병헌 전 의원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건 바로 바른미래당인데요.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위원회를 당내에 만들었습니다. 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시에 연루돼 있는 만큼 이 거대 정당의 적폐로 몰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배를 탄 것과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판청탁 진상규명특위는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습니다.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관행이 아니라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적폐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만들고 연일 손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랜드 제보센터라는 것도 이렇게 열었는데요.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손혜원은 배지를 단 최순실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목포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50년 지기 운운하면서 초권력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손혜원 랜드 조성, 손혜원 왕국 조성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토지를 산 다음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은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는 거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박지원 의원이 복덕방을 차렸어야 한다라고 하자 손혜원 의원 배신의 아이콘, 노배한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박 의원이 손 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야비한 정치인 이 박지원 의원과 함께 내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불쾌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앙숙도 또 없을 것 같은데, 자, 물론 손혜원 의원은 이 민주당에 처음 와서 만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박 의원님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대뜸 첫 마디가 호남호남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남호남해서 죄송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보시고 내게 제일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동이 있는 것은 진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떠났지만 이 민주당은 이해충돌, 투기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또 목포 구도심이 살아나는 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소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죠. 어제는 이제 검찰이 아마 배려한 것 같아요. 어제는 부르지 않았고요. 자, 앞서 3번의 소환 조사가 있었고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글쎄요, 구속 이후에 본인이 구속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속 이후에 진술 태도를 과연 바꿀 것인가, 거기에 좀 관심이 모아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장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수차례 더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첫날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전략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했던 임종원 전 차장과 달리 이 검찰 조사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 반장.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비공개로 소환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임종원 전 차장 구속 이후에 수의를 입고 이렇게 나오는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외부에 노출이 돼서 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 양 전 대법원장은 나는 좀 비공개로 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취재진이 평소 호송차가 도착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일일이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구치소 측은 뭐 안전 등을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을 일반 수용자들과는 분리해서 호송을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평소 호송차가 도착하는 데가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조사실로 갔다는 겁니다. 자, 박상기 법무장관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서는 일국의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이라면서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라고 교정본부에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수감은 됐지만 최대한의 예우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라 뭐 그런 얘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뭐 겪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뭐 침통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전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신반장. 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판사 출신이죠.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구속될 수 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를 검찰 출신 판사가 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 판사들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을 하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일환으로 검찰 출신인 명재권 판사를 이 영장 업무에 투입을 했는데 명판사가 줄줄이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에서 이 명판사에게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를 맡기는 건 부적절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분이 영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 소위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검사 출신 판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사건에 투입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그 다른 사건들과 다 묶어서 자동으로 배당을 했는데 둘 다 명재권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허경호 부장판사에게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심사를 이제 맡겼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네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자꾸 저를 쳐다보길래 그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야당은 그 손 의원 문제를 고리로 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죠, 최반장. 네, 특히 자유한국당 관련 뭐 진상조사 TF를 꾸리고 오늘 또 회의를 열었는데요. 손혜원 의원과 가족 소유의 그런 필지가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되도록 사업 구역이 조정된 정황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수정이 되면서 손 의원 측이 매입한 건물이 대거 그 사업 대상 구역에 포함이 됐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목포시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초권력형 비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재단을 통해 구입을 하고 또 이 재단을 기부하겠다라면서 나는 선이다라고 한 데 대해서 TF 간사인 김연아 의원, 이 재단의 기본 재산이 달랑 예금 3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설립 후 단 한 차례도 문체부의 재산 목록, 사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허술한 법인이 7억 원을 들여 주택과 토지를 구입한 게 과연 순수한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자유한국당 측이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면서 목포는 호구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커졌는데 오늘 결국 사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당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면서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에 빗대서 한 말인데 이후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목포 시민들을 모독한 막말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목포시의회도 사과를 촉구하는 등 주민 반발이 커지자 의도와는 달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과거 3대 항, 6대 도시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 목포 항구입니다마는 손혜원 일당에게는 그저 목포는 호구였을 뿐입니다. 개인의 탐욕과 욕심에 정부 부처와 이 지자체가 동원되고 그리고 목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목포의 눈물을 얘기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이 정치인들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목포는 호구다라는 정 의장의 발언이 원뜻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고 또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러 국회가 있어서 유감이라면서 이 사업이 손혜원이 아닌 목포 시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이를 곡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 의도된 계산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동안 뚜렷하게 당론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 측에서는 손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이해충돌 투기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지역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해식 대변인도 이 목포 구도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를 봤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자, 설훈 최고위원,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은 목포를 살려보겠다는 것과 나전 7기의 예술성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라면서 그 진정성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네, 다만 손 의원이 다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인생을 걸겠다, 도시마다 내가 가서 집을 사들여야 하냐, 이런 다소 돌출 발언을 쉽게 하는 점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피감기관의 예술품 구입 등에 관여한 점 등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해서 야권의 비판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손혜원 의원 오늘 이제 저 대신 변호사들께서 일을 시작한다. 저는 좀 쉬어도 되겠죠?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관련 고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고 수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방침을 추가로 밝혔죠. 네, 아시다시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지만 최근 이 서울 고검의 한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울산에서는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음주운전 뺑소니로 90대 할머니를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이 됐고, 이 음주 무면허 운전자를 13km 추격한 시민의 신고로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려고 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에도 이 청원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고 반장, 사면 관련한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닌가? 신 반장이 할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박상기 장관이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들이 3.1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해서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면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통상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서 보고를 합니다. 박상기 장관, 이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는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 세월호 관련 집회 등 6개 시국 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면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박 장관은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고 반장 할 얘기 있어요? 아까 제가 할 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이 정 의장의 발언을 이 원뜻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맞대응했다고 말을 했는데, 정확한 발언은 이 정 의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게 원뜻을 왜곡한 곡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좋습니다. 예.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양승태 구속 후 첫 소환, 혐의는 계속 부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 반장,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리버 R님은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했으니 헌정사상 초유의 구속이 된 거다. 또 이 소지윤님은요, 판사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허대봉님은 김기춘, 양승태, 우병우는 정의롭지 못한 수재형 사람들이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해서 김달봉님은요, 저런 식으로 도발하고 영토 분쟁을 유발하려는 거 아니냐. 또 570준님은
일본 국민들은 역사의식 좀 제대로 배워라. 또 라포레스타님은요. 남북이 통일해야 일본이 저런 짓을 못한다. 정희순님은 조금 전에 일본 여행 취소했다. 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양반장 관련 의견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뭐예요? 이 제이니니님은 엉엉 복국장님 우리 양반장 잘 좀 챙겨주세요. 거기서 어떻게 잘 챙겨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으로 챙겨주는데. 자, 이것도 네. 중요한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노메럴님은요. 네. 양반장에게 올해는 장가가는 행운이 있기를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과연 이런 행운이 올해 네.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도와주십시오. 아, 예.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응답하라 다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양 정상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주말 사이에 속보가 나오면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280여 명이 지금 베이징에 있습니다. 26일부터 29일 사이에 공연을 한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정확한 날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하여간 북중 문화예술 교류가 3년 만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뤄봤지만은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죠. 주말 사이에도 출마 선언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주호영, 심재철 의원이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요. 네. 아우, 신반장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아이, 그만해요. 자꾸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장가 가겠어요.